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날씨가 무척 쌀쌀하죠? 겨울이 오면 전 오엘리의 작품이 떠오르곤 합니다. 아마 마지막 잎새나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오헨리의 대표작의 계절이 겨울이어서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의미로 오늘은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단편 작가로 평가받는 오헨리의 단편 추수감사절의 두 신사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작가에 대한 소개는 이전 낭독 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오늘은 생략하는 것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며 저의 낭독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좀 더 따뜻한 겨울나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일의 출판사 김욱동님 옮김 지은이 오헨리 추수감사절의 두 신사 1년 중에 참으로 우리 미국 사람들의 날이라고 할 수 있는 날이 딱 하루 있다. 자수성가한 사람이 아니라면 모두 고향집으로 돌아가 소다를 넣어 만든 비스킷을 먹고 낡은 펌프 소리가 전보다 현관 쪽으로 어쩌면 저렇게 가까이 들리나 하고 놀라는 날 말이다. 이날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우리에게 이 날을 주셨다. 청교도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듣지만 우리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 어쨌든 그들이 다시금 이 땅에 상륙해 들어온다면 우리는 그들을 단호히 물리쳐버릴 것이다. 플리머스 록 종의 닭이라고? 플리머스란 신대륙에 처음 건너온 청교도 102명이 상륙한 오늘날의 매사추세츠주의 플리머스에 있는 바위입니다. 좀 더 익숙하게 들리는 말이긴 하다. 칠면조 조합이 손을 쓴 뒤로 우리는 대부분 암탉이나 잡아먹는 신세가 되었으니 말이다. 그런데 워싱턴에 있는 누군가가 이 추수감사절을 제정하여 선포한다는 소문을 그들에게 미리 누설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추수감사절은 신대륙에 이주한 청교도들이 첫 수확을 하나님께 바쳐 감사한 일에서부터 비롯한 미국의 국민적 축제일입니다. 덩굴 월귤이 많이 나는 늪의 동쪽 대도시 뉴욕에서는 추수감사절을 하나의 명절로 제정했다. 1년 중에서 11월의 마지막 목요일은 연락선 건너편에 있는 미국의 본토를 생각하게 하는 유일한 날이다. 이날은 순수하게 미국적인 날이다. 참으로 이날이야말로 분명히 미국 사람들만의 명절인 것이다. 자, 이제 대서양 이쪽에 살고 있는 우리 미국인에게도 영국의 전통보다 훨씬 빠르게, 물론 이것은 우리 미국인들의 적극성과 진취적인 기질 덕분이지만 해묵어가는 전통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 스터비 피트는 유니언 광장 동쪽 출입구로 들어가 분수 건너편 길 오른쪽으로 세 번째 벤치에 가서 앉았다. 지난 9년 동안 해마다 추수감사절 오후 1시만 되면 그는 어김없이 여기에 와서 자리를 잡는 것이다. 그러면 찰스 디킨스의 작품에서처럼 가슴 아래 조끼 부분이 모두 두둑해지도록 배를 불리는 좋은 수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스터비 피트가 이곳에 찾아온 것은 연례적인 습관 때문이지 자선가들이 흔히 생각하듯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1년에 한 번씩
오랜 간격을 두고 찾아오는 허기증 때문은 아니었다. 피트는 배가 전혀 고프지 않았다. 방금 진수성찬을 먹고 오는 길이라 숨을 쉬고 몸을 움직일 기력마저 없었다. 고깃국 냄새에 퍼티처럼 푸석푸석하고 부어오른 얼굴에는 으름덩굴같이 희미한 두 눈이 박혀 있었다. 그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으며 국회의원같이 비대한 목 주위에는 위로 치켜올린 우돛깃이 제대로 맞지 않았다. 어느 친절한 구세군 부인이 일주일 전에 달아준 단추는 팝콘처럼 떨어져 나가 근처 땅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셔츠 앞자락이 찢어져 차골이 훤히 드러난 그의 모습은 그야말로 남루해 보였다. 그러나 그에게는 가느다란 눈송이를 머금은 11월의 찬바람이 고마울 정도로 시원하게 느껴졌다. 사실 스터피 피트는 진수성찬을 먹은 탓에 지금 칼로리가 필요 이상으로 남아들고 있었다. 굴요리에서 시작해 건포도 푸딩으로 끝난 식사에서 그는 적어도 그의 생각에는 칠면조구이, 구운 감자, 닭고기 샐러드, 호박파이, 아이스크림 등 이 세상에 있는 맛있는 요리란 요리는 모두 다 먹은 것 같았다. 그리하여 포만감에 젖은 그는 배부른 인간이 을에 그러하듯이 경멸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오늘 이렇게 식사 대접을 받은 것은 뜻밖의 일이었다. 그는 오봉가 입구 근처에 있는 어느 벽돌로 지은 저택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 집에는 전통을 존중하는 오랜 가문의 두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뉴욕시의 존재마저 인정하지 않았으며 추수감사절은 오직 워싱턴 광장을 위해서만 있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 이 집의 오랜 전통 중의 하나가 매년 추수감사절이 되면 하인 한 사람을 뒷문에 세워놓고서 정오가 지난 뒤에 제일 먼저 지나가는 배고픈 사람을 불러들여 진수성찬을 대접하는 일이었다. 이날 마침 공원에 가느라고 이곳을 지나가던 스터피 피트는 하인들에게 둘러싸여 이 저택의 관습을 지켜주게 되었던 것이다. 스터피 피트는 10분 정도 앞을 바라보다가 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있는 힘을 다해 천천히 고개를 왼쪽으로 돌렸다. 그 순간 그의 두 눈은 겁에 질린 듯 앞으로 튀어나오고 숨이 콱 막혀버릴 것만 같았다. 그리고 징을박은 구두를 신은 그의 짧은 다리는 미끄러져 자갈 위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었다. 바로 그 늙은 신사가 지금 4번가를 가로질러 그가 앉아있는 벤치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난 9년 동안 해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이 늙은 신사는 이곳에 나타나 스터피 피트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이 노신사는 이 일을 하나의 전통으로 삼고 있었다. 9년 동안 추수감사절마다 이 자리에서 스터피를 만나 식당으로 데리고 가 그에게 푸짐한 저녁 식사를 대접해 주는 것이었다. 영국에서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일들을 한다. 하지만 우리 미국은 아직도 역사가 짧은 나라이며 이런 나라에서 9년은 그렇게 짧은 세월이 아니다. 미국의 충실한 애국 시민인 이 노신사는 자신이 미국의 전통을 세우는 선구자라고 여기고 있었다. 무슨 일이든 독창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오랫동안 계속해야 하는 법이다. 마치 산업보험회사가 매주 꼬박꼬박 60센트씩 보험료를 걷어들이는 것이나 아니면 청소부들이 규칙적으로 길거리 청소를 하는 것과 같다고나 할까? 노신사는 지금 자신이 세우고 있는 제도를 향해 곧고 위험 있는 자세로 걸어왔다. 사실 해마다 스터피 피트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영국의 대헌장이나
영국에서 아침 식사에 잼을 먹는 것처럼 국가적인 성격을 띈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거의 봉건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것은 적어도 뉴욕, 미국에서도 관습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60살인 노신사는 몸이 마르고 키가 큰 편이었다. 위아래 모두 검은색 옷차림에다 콧잔등에는 잘 걸쳐지지 않는 구식 안경을 끼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지난해보다 더 희고 성글었으며 손잡이가 구부러지고 옹이진 지팡이에 더욱 몸을 의지하는 듯했다. 이 낯익은 자성가가 다가오자 스터피는 숨을 몰아쉬며 마치 주인 여자를 따라가던 피둥피둥하게 살찐 개가 거리에서 사납게 으르렁거리는 개를 만난 듯이 온몸을 떨었다. 그는 하늘로 날아가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상토스 뒤몽의 제주로도 상토스 뒤몽은 브라질 태생의 프랑스 비행가이며 그가 제작한 단엽 비행기는 근대 경비행기의 성구로 평가받습니다. 그를 벤치에서 떨어지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두 할머니의 하인들은 맡은 바 직책을 잘도 해낸 셈이다. 안녕하시오. 노신사가 말했다. 다사다난한 한 해를 또 무사히 넘기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건강하게 지내는 걸 보니 반갑구려. 이 축복 하나만을 위해서라도 금년 추수감사절은 우리들에게 잘 마련된 것 같소이다. 자, 저를 따라오시지요. 영혼에 못지않게 육체를 살찌울 푸짐한 식사를 베풀어 드리리다. 노신사는 해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지난 9년 동안 추수감사절 때마다 말이다. 이 말 자체만도 이제는 거의 하나의 제도로 굳어졌다. 미국의 독립선언서 말고는 이것에 견줄 만한 것이 없으리라. 전에는 항상 이 말이 스터피의 귀에 달콤한 음악처럼 들렸다. 그러나 오늘따라 그는 눈물겹도록 괴로운 표정으로 노신사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땀이 흐르는 그의 이마에 가느다란 눈송이가 떨어지자 금방 녹아내렸다. 그러나 노신사는 약간 떨면서 바람 쪽으로 등을 돌렸다. 스터피는 왜 노신사가 말을 할 때마다 슬픈 표정을 짓는지 늘 궁금했다. 자기의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 그런다는 것을 스터피는 모르고 있었다. 자기가 죽은 뒤에도 이 자리에 찾아올 아들, 스터피 앞에 자랑스럽고 늠름하게 서서 선친의 뜻을 기르기 위해서 라고 말할 수 있는 아들 말이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하나의 제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논신사에게는 친척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는 공원 동쪽의 조그마한 거리에 있는 갈색 사암으로 지은 낡은 저택에 방을 하나 세내어 살고 있었다. 겨울에는 대형 가방 크기만한 작은 온실에 퓨셔를 재배했고 퓨셔란 바늘꽃과에 속하는 풀꽃으로 밝은 자홍색을 띱니다. 봄에는 부활절 행렬에 참가했다. 여름이면 뉴저지주 산속에 있는 농가에 살면서 등나무 의자에 앉아 언젠가는 찾아내고 싶은 오르니 소프테라 암프리시우스과의 희귀종 나비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이렇게 스터피를 배불리 먹이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노신사가 1년 동안 하는 일이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자신의 신세를 가엾게 생각하면서 스터피는 잠시 노신사를 쳐다보았다. 노신사의 두 눈은 남을 도와준다는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해마다 주름살이 늘어갔지만 그의 작은 검정 넥타이는 언제나 다름없이 단정히 메어져 있었으며 와이셔츠는
희고 깨끗했고 희끗희끗한 그의 콧수염은 점잖게 양끝이 위로 말려 올라가 있었다. 마침내 스터피는 냄비 속에서 콩이 끓는 듯한 소리를 내었다. 그는 무슨 말을 하려는 참이었다. 노신사는 지난 9년 동안 이 소리를 들어온지라 그가 당연히 자신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따라가죠. 고맙습니다. 무척 배가 고픕니다, 선생님. 스터피는 배가 너무 불러 거의 혼수 상태에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한 관습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저버릴 수는 없었다. 추수감사절 날 그의 식욕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출소기한법에 의한 것은 아니라 해도 모든 기성관습의 신성한 권리에 따라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이 일을 시작한 노신사의 것이었다. 비록 미국은 자유의 나라이긴 하지만 하나의 전통을 세우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것을 반복해야 하는 것이다. 마치 순환소수가 반복되듯 말이다. 영웅은 반드시 강철과 금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보라, 바로 여기에 쇠와 서툴게 은도금한 무기와 양철 무기만을 휘두르는 영웅이 있지 않은가. 노신사는 이 연례적인 손님을 데리고 언제나 성찬을 베푸는 시내 남쪽의 식당으로 가서 함께 테이블에 앉았다. 종업원들은 그들을 알아보았다. 바로 그 영감이 오는군. 한 웨이터가 말했다. 추수감사절마다 같은 거지에게 식사를 대접해주는 그 영감 말이야. 노신사는 그을린 진주처럼 빛나는 식탁 맞은편에 앉아 앞으로 유구한 전통의 주춧돌이 될 스터피를 바라보았다. 웨이터들은 명절 음식을 식탁 위에 가득 차려놓았다. 그리고 스터피는 배고플 때 나오는 것 같은 한숨을 쉬며 나이프와 포크를 들고 불멸의 월계관을 위해 고기를 잘라 먹기 시작했다. 스터피처럼 이렇게 용감하게 적진을 향해 돌진한 영웅은 일찍이 없었다. 칠면조 고기며 고깃덩어리며 수프며 야채 파이 등을 식탁에 올려놓기가 무섭게 먹어치웠다. 식당에 들어올 때 이미 목구멍까지 꽉 차 있어 음식 냄새만 맡아도 거의 신사체면을 떨어뜨릴 것 같았지만 그는 진정한 기사처럼 있는 힘을 다해 버티었다. 그는 노신사의 얼굴에서 인자하고 행복한 표정을 퓨셔나 오르니 소프테라 암프리시우스과의 희귀종 나비에게서 얻는 것보다 더 행복스러운 표정을 발견했으며 차마 이 행복스러운 표정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1시간이 지나자 스터피는 싸움에서 이기고 드디어 의자에 걸터 앉았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는 구멍 뚫린 증기 파이프에서 나는 소리를 내며 말했다. 진수성찬을 대접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는 희미해진 눈으로 무거운 몸을 간신히 일으키더니 부엌을 향해 걸음을 옮겨 놓았다. 웨이터 한 사람이 그를 팽이처럼 돌려 출입문을 가리켰다. 노신사는 은화로 1달러 30센트를 조심스럽게 세어 돈을 지불하고는 웨이터에게 팁으로 5센트짜리 동전 3잎을 주었다. 두 사람은 해마다 그러하듯이 식당의 출입문에서 헤어진 뒤 노신사는 남쪽으로 스터피는 북쪽으로 향했다. 첫 번째 길모퉁이를 돌아선 스터피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다. 마치 올빼미가 날개를 퍼덕이듯이 그는 누더기 옷을 퍼덕이고는 더위 먹은 말처럼 길바닥에 쓰러졌다. 앰뷸런스를 타고 달려온 젊은 의사와 운전사는 환자의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간다고 나지막한 소리로 투덜거렸다. 술 냄새는 나지 않으니 그를 경찰차에 옮겨 실을 필요는 없었다. 그래서 두 끼 저녁 식사를 배에 채운 스터피는 결국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들은 그를 침대에 누이고 무슨 수술이라도 받아야 하는 건 아닐까 하며 아픈 곳을 찾기 위해 진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1시간 뒤 또 다른 앰뷸런스가 바로 그 노신사를 싣고 들어왔다. 그들은 그를 다른 침대에 누이고 맹장염이라고 떠들어댔다. 노신사는 수술비를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잠시 뒤 젊은 의사 한 사람이 그의 눈매를 좋아하는 젊은 간호사 하나를 붙들고 방금 전에 두 환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저기 누워있는 저 노신사 양반 말이야. 그가 말했다. 지금 거의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하면 아마 믿지 않을 테지. 정말 훌륭한 귀족 가문 출신인 것 같아. 그런데 무려 4월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하더군. 두 번째 이야기. 세상 사람은 모두 친구. 강도는 재빨리 창문 안으로 뛰어들어가더니 조금도 서두르지 않고 여유있게 행동했다. 자신의 기술을 존중하는 강도라면 을의 물건을 훔치기 전에 무엇보다도 여유를 갖는 법이다. 그가 뛰어든 집은 단독주택이었다. 앞문에 널빤지를 댄 것이라든지 보스턴 담쟁이가 다듬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지금 이 집 주인은 바다를 마주한 베란다에 앉아 요트 모자를 쓰고 있는 어느 인정 많은 사내에게 신세 타령을 늘어놓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자신의 예민하고 고독한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고 말이다. 그리고 3층 앞 창문에 불이 켜져 있고 바야흐로 가을인 것으로 보아 벌써 집에 돌아온 주인 남자는 이제 곧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 것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때는 1년 중에서도 9월, 마음마저 을씨년스러운 계절이었다. 이런 계절이 되면 옥상 정원이나 속기사 같은 직업이 부질없게 느껴지면서 집주인 남자는 어서 부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게 되며 예의 범절이라는 좀 더 알찬 축복과 도덕상의 미덕을 무엇보다도 갈망하게 된다. 강도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두 손 안에 가려져 있는 성냥 불빛에 잠시 얼굴의 두드러진 부분이 드러났다. 그는 세 번째 부류의 강도에 속하는 사람이었다. 이 세 번째 부류의 강도는 아직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단지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류의 강도만을 세상에 알렸을 뿐이다. 경찰의 분류는 너무 단순해서 그들은 강도의 칼날을 가지고 유형을 나누는 것이다. 강도가 붙잡혔을 때 칼라가 달리지 않은 옷을 입고 있다면 그는 저질 중에서도 저질의 강도, 즉 1878년 헤넛이라는 순경의 주머니에서 수갑을 훔쳐 달아났던 그 지독한 범인이 아닌가 의심할 정도로 악독하고 비열한 강도이다. 두 번째 부류의 강도는 칼라가 달린 옷을 입고 있는 강도이다. 그는 언제나 신사도둑으로 일컬어진다. 밝은 동안에는 정장 차림으로 아침 식사를 하고 도배장이 행세를 하고 다니는 틀림없는 신사이지만 일단 밤이 되면 못된 강도짓을 일삼는 것이다. 그의 어머니는 대개 아주 부유한 편으로 오션 그로브의 고급 주택가에 살고 있다. 그가 체포되어 감옥에 들어가면 그는 즉시 손톱을 다듬는 줄과 경찰 신문을 넣어달라고 요구한다. 그는 북부 각 주마다 부인을 한 명씩 거느리고 있으며 모든 서부 미개척 지방에도 약혼녀를 두고 있다. 신문들은 의사 5명도 치료하지 못한 병이 오로지 술 한 병으로 나았다는
귀부인들의 사파를 가지고 그의 찬란한 결혼 편력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이 강도는 푸른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그는 신사도적도 그렇다고 지옥의 식당이라는 음식점에서 칼을 갖고 달려드는 주방장 중의 한 사람도 아니었다. 경찰도 이 강도를 분류하는데 무척 애를 먹고 있다. 경찰은 아직 자신의 신분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 점잖고 겸손한 강도에 대해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 부류에 속하는 이 강도는 집안을 슬금슬금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가면을 쓰지도 않았고 희미한 등불을 들거나 고무덧신을 신지도 않았다. 단지 주머니 안에 389경 권총 한 자루를 갖고 있을 뿐이었으며 생각에 잠긴 듯 페퍼민트 껌을 천천히 씹고 있었다. 이 집의 가구들은 여름철 동안 먼지가 내려앉지 않게 천으로 덮여 있었다. 은그릇들은 안전하게 금고 속에 보관 중이었다. 그래서 강도는 이 집에서 털 것이 많으리란 기대는 하지 않았다. 그가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는 곳은 이 집의 주인 남자가 고독이라는 무거운 짐을 덜기 위해 어떤 위안을 찾은 뒤 이제는 잠들어 있을 희미하게 불이 켜져 있는 방이었다. 터무니없이 엄청난 물건보다는 잔돈이나 시계 또는 보석이 박힌 넥타이 핀처럼 강도 직업에 잘 어울리는 물건을 그 방에서라면 슬쩍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강도는 불이 켜진 방의 문을 살며시 열었다. 가스불은 낮게 켜져 있었다. 한 남자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 옷장 위에는 자질구레한 물건이 구겨진 지폐뭉치, 시계, 갖가지 열쇠, 포커형 산가지 3개, 부스러진 시가, 분홍색 실크 나비 넥타이, 아침에 일어나 마실 아직 마개를 열지 않은 브로모 셀처 탄산수 1병 등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강도는 옷장을 향해 3걸음을 옮겨 놓았다. 그때 침대에 누워있던 남자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두 눈을 떴다. 그의 오른손이 베개 밑으로 미끄러졌지만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움직이지 마. 강도는 마치 평소 이야기를 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세 번째 부류의 강도는 이렇게 쉿 소리를 내는 법이 없다.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는 강도가 내민 권총의 둥근 총구를 바라보며 꼼짝 않고 가만히 있었다. 두 손을 모두 위로 올려. 강도는 명령했다. 주인 남자는 고통을 모르는 치과 의사의 수염처럼 뾰족하게 뻗친 희끗희끗한 갈색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근엄하고 점잖으면서도 성마르고 메스껍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오른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 나머지 손도 올려. 양손잡이라서 왼손으로 총을 쏠지도 모르니까. 자, 하나 둘까지 세어봐. 자, 빨리 시작하지 못해? 다른 손은 들어 올릴 수 없소이다. 주인 남자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그 손이 어떻게 되기라도 했단 말인가? 어깨에 류머티즘이 걸렸소이다. 염증이 생겼나? 전엔 생겼다가 지금은 없어졌소. 강도는 류머티즘에 걸렸다는 주인 남자를 향해 총을 겨눈 채 잠시 서 있었다. 옷장 위에 있는 약탈거리를 힐끗 쳐다보더니 이번에는 다시 침대에 앉아있는 주인 남자를 당황한 기색으로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그 역시 얼굴을 찡그렸다. 인상 쓰면서 잊지 마시오. 주인 남자가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다. 강도질 하러 왔으면 강도질이나 할 것이지. 훔칠 만한 물건이 여기저기 굴러다니지 않소? 죄송합니다만 강도는 싱긋 웃으며 말했다. 나도 류머티즘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소이다. 류머티즘과 내가 오랜 친구인 것이 당신한테는 참으로 다행이오. 나도 바로 왼쪽 팔에 류머티즘이 걸렸지요. 아마 나 말고 다른 사람 같았으면
당신이 왼쪽 팔을 들어 올리지 않았을 때 벌써 방아쇠를 당겼을 거요. 류머티즘에 걸린 지 얼마나 되는데 그러오? 주인 남자가 물었다. 한 4년 되었는데 시간이 문제가 아닌 것 같소. 류머티즘에 한번 걸렸다 하면 그야말로 평생 동안 고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방울뱀 기름을 발라봤소? 주인 남자가 관심 있게 물었다. 방울뱀 기름이라면 아마 몇 갤런은 써보았을 거요. 강도가 대답했다. 기름을 짜내기 위해 죽인 방울뱀을 한 줄로 늘어놓는다면 아마 토성까지 8번은 갈 거리가 될 거요. 그리고 방울뱀 방울소리로 말하자면 여기서 인디애나주 벨퍼레이소까지도 그 소리가 들렸다가 다시 메아리쳐 돌아올 정도지요. 치질러 말약을 복용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주인 남자가 말했다. 말짱 헛것이죠. 강도가 말했다. 5달이나 먹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더군요. 어느 해인가 핑클햄 정제와 길리어드 향유 수포와 포드 진통제 등을 써봤는데 그때 조금 효험을 보았죠. 그러나 뭐니 해도 마로니에를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니까 효과가 좋습디다. 아침에 더 심한가요? 아니면 밤에 더 심한가요? 주인 남자는 물었다. 밤에 더 심해요. 나한테는 제일 바쁜 시간이죠. 선생, 그 팔을 내리시구려. 설마 하니. 그런데 블리커스테프 조혈제를 사용해 본 적이 있소이까? 아니요. 한데 고통이 갑작스럽게 발작적으로 오나요? 아니면 꾸준하게 한결같이 오나요? 강도는 침대 발치에 무릎을 포개고 앉아서 무릎 위에 총을 올려놓았다. 발작적으로 옵니다. 생각도 않고 있을 때 갑자기 찾아오죠. 어떤 때는 2층 집을 반쯤 올라가다가 통증이 오는 바람에 2층을 터는 일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어요. 내로라 하는 의사들도 류머티즘에는 손을 못 쓰더군요. 내 경우도 꼭 마찬가지요. 돈을 $1,000나 들였지만 조금도 차도가 없어요. 그런데 상처는 부어오르던가요? 아침에는 좀 부어오르죠. 그리고 비가 내리려고 하면 아이고 맙소사. 나도 마찬가지요. 주인 남자는 말했다. 플로리다주에서 뉴욕을 향해 식탁보만한 비구름만 몰려와도 난 그걸 알 수 있을 정도이니까요. 그리고 이스트린 낮 공연을 하는 이스트린이란 1800년대 미국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연극입니다. 극장 앞을 지나만 가도 왼쪽 팔이 마치 치통처럼 쑤셔대기 시작한답니다. 그야말로 지옥에서 고생하는 것과 다름없죠. 강도가 대꾸했다. 댁의 말이 참으로 맞소이다. 주인 남자는 맞장구 쳤다. 강도는 권총을 바라보더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이려고 했지만 어딘지 좀 어색한 태도로 그것을 주머니 안쪽에 다시 쑤셔 넣었다. 한 대 말씀이요. 그는 거북스러운 듯이 말했다. 혹시 오포델 독을 써보셨나요? 그 엉터리 양말이군요. 주인 남자는 화를 버럭 내며 말했다. 차라리 식당의 버터를 바르는 편이 더 낫지요. 맞아요. 강도는 그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 꼬마가 새끼 고양이한테 할퀴었을 때나 바를 만한 고약이죠. 그러고 보니 우리 두 사람은 그 빌어먹을 류머티즘 때문에 다 같이 고생을 하고 있군요. 나한테는 통증을 잊게 해주는 게 딱 하나 있죠. 자, 어떻습니까? 무엇보다 위생적이고 서로의 상처를 아물게 해주고 또 서로를 잊지 않도록 해주는 술 말이죠. 자, 이 일은 이제 집어치우기로 합시다. 죄송하오이다. 어서 옷을 입으시고 밖에 나가 한잔 합시다.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 아야, 통증이 또 오기 시작하는군요. 난 지난 일주일 동안 누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고서는 옷도 제대로 입을 수가 없었죠. 주인 남자는 말했다. 아들놈 토머스는 지금쯤 잠자리에 들었을 텐데. 어서 침대 밖으로 나오시구려. 강도는 말했다. 내가 옷 입는 걸 도와드리리다. 이때 인습적인 고루한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와서는 주인 남자를 에워쌌다.
그는 희끗희끗한 갈색 수염을 쓰다듬었다. 이건 꽤 보기 드문. 그는 말을 꺼냈다. 자, 여기 셔츠가 있어요. 강도가 말했다.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라니까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온베리 연고를 사용했더니 2주일 뒤 말끔히 나와서 두 손으로 매듭 넥타이까지 메었다지 뭡니까? 이 두 사람이 방문을 나설 때 주인 남자는 뒤로 돌아서서는 갑자기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돈을 갖고 가는 걸 잊었어요. 간밤에 옷장 위에 모두 올려놓았거든요. 강도는 주인 남자의 오른쪽 소매를 붙잡았다. 자, 그냥 어서 가십시다. 그는 허세를 부리듯이 말했다. 술 한잔 하자고 제안한 것은 내 쪽이지 않습니까? 대개도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나한테도 술값은 있지요. 그런데 하마멜리스와 노르발풀 기름은 써보셨던가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헨리 작품 전반에 흐르는 대표적인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인간 서로에 대한 뜨거운 동정과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랑과 희생입니다. 팬데믹으로 팍팍해지고 더욱 개인적으로 변해가는 이즈음의 삶 속에 잠시나마 따뜻한 시간이 되어드렸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세요.